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얼마 전에 9.7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요, 낯익은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시즌2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이 정책 방향을 5가지로 요약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요, 공공부문 또 공공성 강화를 상당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단어가 다시 재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법률 체계가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다릅니다. 또 용어도 다르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업 방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게 2021년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개념은요, 역세권, 저층 주거지, 그리고 준공업 지역 등 이러한 지역들의 입지는 좋지만 민간 개발이 어려워서 노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이 나온 이유는요, 도심 내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정비 사업이 유일했었고요. 최근에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도 등장을 했지만, 사실 이런 정비 사업이, 특히 도정법에서 행하는 정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착공할 때까지는 사업 절차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합 방식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반면에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요, 토지주들의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의견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 그러한 새로운 수단으로 명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보면은요, 세부 방안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 공공이 주도한 패스트트랙의 옵션을 제공을 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패스트트랙. 2021년, 2022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을 때 많이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즉,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 주고 토지 등 소유자는 이에 기반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심의도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기간을 빠르게 하겠다. 이 명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시됐던 4가지 사업 방식이 있었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에서 신규 가용용지를 개발한다. 이 부분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대상지였고요.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도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즉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재건축,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됐었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을 연계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현재까지 큰 효과를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 소규모 재개발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역세권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가가 되었죠. 자, 이렇게 2021년도에 발표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의 사업 내용이 공공이라는 2글자만 빼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신속 통합 재개발,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또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 사업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2021년도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이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당시에 총 46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2025년 9월 현재까지 단 2군데만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현재 4년이 지나서도 나오진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 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실제 2021년 4월부터 2022년까지 후보 지역이 대대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부 부산 지역에서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주민 간 의견이 다르고 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용산구에 효창공원 앞 역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과 원효로 2가가 포함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2022년 1월 26일 날 제8차 후보지 선정 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2025년 9월 현재, 즉 지정된 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민간 재개발을 더 선호해서 아직 주민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신속통합재개발 후보 지역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2년으로 단축시켜서 하겠다라고 목표한 시점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사업 진행이 늦어진 이유는요, 다른 유형의 정비 사업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후보지 선정 당시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요.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도요,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선정을 했고요. 그 기준일이 대책 발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그 해당 지역에서 매수하는 매수자는 아파트를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매매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상속과 이혼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요, 대책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즉 아파트를 받을 기준일과 후보지 선정 기준일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이었죠. 이러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준일을 변경을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즉 후보지 선정일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일로 선정을 했죠. 또한 선정 후에도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후보지 내 1주택 있어야 되고요. 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후보지 선정 후에 최초로 소유권이 변동이 돼야 되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충족이 돼야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받을 자격을 승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정하기 전까지는 후보 지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지역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지역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후보 지역 선정 이후에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는 상당히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주택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받는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돼버리게 되면은요,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장비 사업, 이런 것들도 조합 설립 이후라든지 또는 구역 지정 이후라든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를 받지 못하는, 즉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등기가 되려면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후에도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해서 나올 이러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또한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에서는요,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 이런 규제 내용들이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정비 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이러한 내용 등이 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도요,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은 도심복합 공공사업의 시즌2에서는요, 일몰제를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즉, 사업이 한번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진행할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요소가 벌써 두 가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공공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아파트를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공사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오른 만큼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기반한 관리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비에 일정한 제한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시공사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97 대책에서 언급했던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 과연 정부 의지대로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업 외에 다른 일반적인 정비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